이번 미국 FOMC를 전후로 전 세계에서 완화적인 금융정책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깜짝 금리 인하 소식 밝혔는데요. 주요 국가 중에 선진국 중에 스위스에서 선도적으로 내린 것이라 많은 관심 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런 덩치가 큰 항공모함에서 방향 트는 것보다 이런 작은 비교적 경제 규모가 작은 스위스에서 움직이는 게 훨씬 쉽겠죠. 시장에서는 적어도 6월까지는 아마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왔는데요. 스위스 중앙은행은 하지만 이날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내리면서 통화 완화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스위스는 지난 22년 3월부터 5번에 걸쳐서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 작년 9월 이후에 금리를 동결해온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스위스는 이미 2% 밑으로 물가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했고 스위스 은행 역시 지난 2년 반 동안 인플레와의 싸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통화정책 완화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 ECB에서는 6월 금리 인하 방침 사실상 밝혔는데요. 라가르드 총재가 말하기를 금리 결정은 데이터에 의존하고 회의 때마다 최신 정보에 의존하면서 대응하는 것이지만 정책 결정과 관련된 데이터와 관련해서 6월까지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난 발언에 이어서 이 6월이라는 시기를 또 한 번 언급을 하면서 6월 금리 인하설을 강력하게 밀고 있는 시장의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영량은행도 움직임이 있었죠. 이날 기준금리를 5.25로 동결을 했는데 BOE가 밝히기로 이날 9명이 투표를 했는데 동결이 8, 인하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직전 회의에서는 2명의 위원이 인상에 베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스탠스가 많이 달라진 것이죠. 이날 금리 동결을 했지만 사실상 인하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틀랜타 연원이 이 계산하는 테일러 룰상 적정 금리를 지금 애틀랜타 연원이 이 테일러 주식을 좀 가공을 해가지고 3가지의 심화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모델을 돌려보고 있는데 이 모델에 따르면 지금 적정 금리가 최저 3.86에서 4.7까지가 나온다. 그래서 어떤 이 완화적인 금융 정책을 뒷받칠 만한 상황이 글로벌 전역에서 나오고 있고 미국 내부에서도 데이터로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전날 미국 FOMC 점도표가 올해 3번의 인하를 시사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제조업 활동도 활발해진다는 그런 조짐이 나오고 있죠. 사실 지금 미국 제조업 부문이 좀 부진하고 서비스 부분이 아직 좀 활기가 남아있다. 이런 게 지난 1년간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메인스트림의 어떤 예상이었는데 지금 S&P 글로벌 3월 PMI 보니까 이게 0.3포인트 상승해서 52.5를 찍었습니다. 3달 연속 그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선을 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제조업 고용지표는 무려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도 깜짝 증가했죠. 이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오늘 낸 보고서인데요. 2월에 주택 구매가 예상치 못한 급등을 보이면서 1년 만에 가장 큰 월간 기존 주택 판매 증가를 기록을 했다. 이런 통계입니다. 물론 이거는 집값이 좀 비싼 동네 사람들이 집값이 좀 싼 플로리다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서 집을 현금으로 산 이런 통계가 좀 도움을 많이 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모기지 금리 지금 여전히 7%에 가까운데 이런 금리에도 1년 내 주택 판매 증가가 뻥충 뛴 것은 이 사람들이 어느덧 높은 모기지 금리에 좀 적응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도 침체의 기운 없이 하드데이 잘 나오고 제조업까지 활성화가 되고 주택도 잘 팔린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까지 내려가면은 기업 입장에서 제조업 투자하기 더 쉬워지고 모기지 금리 내려가는 것이고 하드데이도 더 잘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경제가 좋은데도 금리를 올해 3번 내릴 거라고 어제 사인이 나왔고 때마침 스위스 내리고 영국도 완화로 돌아섰고 ECB도 6월에는 한다고 하니 미국 입장에서도 파월 입장에서 전 세계 다 하는데 우리라고 왜 못해? 이렇게 밀고 나갈 명분이 훨씬 더 생긴 것이죠. 이런 점이 오늘 시장에 반영이 돼서 오늘 뉴욕 3대 증시 또 최고치 찍고 금리 민감한 러셀 2000 역시 1%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언제까지 이런 흐름이 지속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보험성이나 인플레 하락에 따른 실질금리 상승 이런 여러 이슈를 거론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 랠리를 계속 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연준 입장에서도 물가가 확실히 2% 가는 사인이 나오거나 아니면 확실히 노동이 깨지거나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은 참 시장에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파월이 어떤 조건이 와야 금리 인하할 수 있느냐 이런 집요한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상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이런 내부적인 모순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심지어 파월도 이 답변이 궁색한데 뭐 저라고 답변을 할 수 있겠냐마는 글쎄요, 이날 나온 피치의 보고서, 피치가 다가오는 오피스 부동산 붕괴가 글로벌 금융위기 하락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 냈는데, 요약해보자면 오피스 가치가 지금 이번 주기에서 35% 하락을 했는데 금융위기 때 47% 깨졌다는 거예요. 그때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사태가 더 악화돼서 금융위기 때 보인 하락폭보다 더 내려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골드만삭스 작년 말 추정치에 따르면은 여전히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 비율이 20에서 25%에 달해서 구조적으로 사무실 공간의 필요성이 확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피치 얘기가 맞다 하더라도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에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예상은 이제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게 지배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는 하되 미국 경제가 이것으로 근본적으로 나빠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는 글쎄요, 이게 개인적으로 좀 이 뉴스가 의미 있게 들리는데, 오늘 또 옐런 장관이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억만장자 최저세 도입을 하고 유산세, 증여세 허점도 없애고 부유층과 대기업의 어떤 대규모 세금 감면을 통해서 재정 적자를 늘려왔던 그런 관행을 타파할 것이다. 지금 부자 증세는 미국 선거 앞두고 굉장히 민감한 포인트죠. 트럼프는 평소 그의 신념대로 감세를 주장하고, 바이든은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이렇게 대폭 올리면서 재정에 보탬을 주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선거 쟁점도 되겠지만 다른 의도도 있지 않을까. 여튼 미국 정부 입장에서 총수요가 계속 증가해서 이 물가에 부담을 주는 그런 현상을 바라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시기에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증세 전략이 표심을 잡기 위한 그런 이벤트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총수요 관리 전략이 아닐까. 여러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비롯해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경기를 계속 끌고 가면서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지탱을 하면서 금리까지 인하를 해주는 대신에 이 총수요가 올라가서 물가를 올리는 그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증세 전략을 또한 추진하는 게 아닐까, 이런 판단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거라면 미국의 경제는 미국 정부가 보기에 계속 하드 데이터는 잘 나오는 쪽으로 포캐스팅이 된다고 봐야겠죠.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브랜베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월걸브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